제가 어제 오늘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려서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쇼츠를 이렇게 넘기는데 노래 라이브 영상이 나왔거든요. 그 노래가 너드 커넥션인가요? 그분들이 리메이크한 노래인데 제목이 뭐더라?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편집해서 띄워드릴게요. 아무튼 그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 노래를 몰랐어요. 그게 예전에 뭐 싸이월드 세대들이 많이 들었던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이제 그분이 발매를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 요즘 노래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몰랐었는데 남자친구가 들어봐라 하고 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요즘에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듣는다. 이 노래를 들으면 너 생각이 난다. 마치 너가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 계속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막 TV를 보거나 노래를 듣거나 하면 생각나는 뭐 유튜브 영상, 오빠 보다가 아이고 영상 보다가 오빠 생각났어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남자친구한테 막 릴스, 쇼츠 뭐 영상 다 보여주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남자친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뭐 너가 생각이 나더라 이런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소한 선물을 준다거나 뭐 꽃을 선물한다거나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니어가지고 저는 너무 신나서 그 노래를 들었죠.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나를 떠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상관없다. 나는 당신만 있어도 되니까 나를 위해서 떠난다는 그 말 하지 말라. 당신이 정말 날 위한다면 다시 생각해봐라. 약간 이런 되게 간절하고 슬픈 노래거든요. 애절한 노래인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이런 어쨌든 사랑 노래잖아요? 어쨌든 사랑 노래니까, 남자친구가 사랑 노래를 듣고 나를 떠올렸다는 게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 노래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사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그 가사를 보는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내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어떤 애절하고 간절하고 그 사랑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예쁜 사랑이 아닌 나의 못난 모습까지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쁘게 포장해 놓은 사랑만 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나의 그런 찌질한 모습? 나의 그런 뭔가 연인 사이에 가불관계는 없지만 을스러운 그런 모습을 들킨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한 느낌을 찾아보라면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 노래를 어제 쇼츠를 막 올리면서 보다가 딱 봤는데 정말 애절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그 가사를 보시면 되게 애절해요. 그냥 이 세상에 나 다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 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헤어지자고 한 거잖아요. 물론 시작은 제가 이야기를 꺼냈지만 결국에는 상대가 헤어지자고 해서 저희 사이가 끝난 거거든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으면서
음, 이 사람은 자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난 거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부터 좀, 음, 전 남자친구가 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잊고 살았거든요. 영상 찍고 편집하느라 바빠서. 그리고 제가 고양이도 키우다 보니까 놀아줘야 되거든요. 고양이들은 막 장난감 가지고 하루에 막 두세 번씩 놀아줘야 돼서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하루에 빈틈이 없어서 생각날 틈이 없었는데 딱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또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 추억들이. 너무 밉고 원망스럽기도 한데 그 노래를 같이 들었을 때는 사이가 좋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니까요. 이런저런 추억들이 생각나서 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막 그렇다고 뭐 다시 만나고 싶다거나 그립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가을 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쓸쓸하고 좀 그래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원망스러운 마음보다 좀 쓸쓸한 게 커요, 지금은. 그 상대의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서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의 감정이 제 감정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남자친구의 생각이 제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 생각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니까 원망스러운 마음보다는 그냥 슬퍼요. 좀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음, 그래도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이라, 음, 그래도 우리가 연애할 때 힘들었던 적도 많았지만, 좋았을 때는 또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나만큼은 아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 좀 슬펐어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경계성 성격장애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의 대표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진단을 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유기불안, 상대에게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기저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 양가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흑백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두 분류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흑 아니면 백.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어떤 훈련사분이 갑질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갑질 의혹을 폭로를 해가지고 되게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뉴스가 뜨기 전까지는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너무 멋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러니까 백이었죠. 백색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그 기사를 본 순간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저는 이 사람한테 속았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었잖아.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야? 하고 확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그래서 앞으로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사고가 너무 당연해서 이 사고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았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막 제가 흥분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믿었고 사실은 그 겉모습만 보고 그랬던 거면서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갑질이라니. 겉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 막 이런 식으로 울분을 토하니까 남자친구는 왜 저렇게까지 얘가 이렇게 막 흥분을 하나 싶은 거죠. 사람은 원래 복합적인 존재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거지. 어떻게 그 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고가. 왜냐면 통합적으로 사람을 어, 판단하지 못하는 아직 그 통합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내 말에 공감을 못 하나?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건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편에 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 내가 통합을 못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남자친구랑 나랑 생각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간호대를 졸업했다 보니까 정신간호학을 이제 이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격 장애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외워 가지고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이 부분을 배울 때 성격 장애를 배울 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나 성격 장애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나 이거 상담 받아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배울 때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성격 장애를 배울 때 어떠한 어 진단 기준이나 증상들이 본인과 좀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런 성향을 이제 보일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격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격 장애는 정말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심할 때 이제 성격 장애로 진단을 하는 것이지 성격 장애는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쉽게 진단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모습들은 다 가지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격 장애들 보면 뭐 조현형 막 이런 성격 장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문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성격 장애들 중에서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경계성 성격 장애였어요. 왜냐면 교수님께서도 이 경계성 성격 장애를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본인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의 병동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많이 데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피곤해.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를 해?'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증상이 있음에도 이거를 문장으로 딱 적어 놓으면 이게 내 얘기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함에도. 그래서 저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이제 그때는 아마 제가 그렇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고 방식이 그렇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 아는 거잖아요. '아 내 사고방식이 저 사람이랑 조금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비교를 해서 아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제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았고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이제 안 거죠. 심지어 정신간호학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아까 예를 들었던 훈련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웃기다는 듯이 왜냐면은 그 그 기사가 막 떴을 때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약간 우습다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냥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뭔가 기특하다고 해야 되나? 귀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해명 영상도 올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은 어때요? 달라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서 원래 이 경계성 성격 장애들은 양극단을 오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한테 잘 해주면 좋은 사람, 백색, 나한테 못 해주면 나쁜 사람, 흑색, 이렇게 오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또 생각이 바뀌었나요? 이걸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저에 있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불신이거든요, 저는. 인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좀 위험하고 내가 쉽게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항상 의심하기 때문에 그게 기저에 깔려 있어서 그 상대에게 조금만 안 좋은 모습이 보여도 저 사람 경계해야 되는 사람,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색 지대가 없는 거예요. 흰색이었던 사람에게서 그 검은 모습을 조금만 발견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떤 복합적인 회색 인간으로 회색 그 범주에 그 사람을 놓는데 전 통합이 안 되니까 그 검은 모습 하나를 발견한 순간 그 사람이 검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검은색은 흰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검은색으로 물들여 있는데 이미 나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는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저 사람은 의심해야 되는 사람. 속에는 뭔가 흑심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좋게 행동을 하는 약간 사기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각을 이제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언제 흰색에서 검은색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 남자친구는 그냥 100% 흰색으로 보였거든요. 단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한 만큼 이 사람을 잃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버려질까 봐 너무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제를 해야 이제 불안이 줄어드니까 어디 못 가게 이제 꽉 나한테 잡아 놓는데 이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 팔다리처럼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에 있는 1차 감정은 불안인데 이제 분노로 그걸 덮는 거죠. 이제 분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불안을. 그냥 "나 이렇게 하면 불안해. 너무 힘들어.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거죠. "나랑 약속했는데 도대체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이 약속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나랑 한 약속인데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따지고 하는 거죠. 그 감정이 왜 불안해서 분노로 갔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책에서 읽었는데 감정 중에 제일은 분노래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뭐 불안이 됐든 공포가 됐든 이런 조절하기 힘든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조절하기 힘든 감정들마저도 누를 수 있는 게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잃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한 마음, 이제 슬픈 마음, 서럽고 막 억울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을 화가 나면 다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들을 누르기 위해서 왜냐면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가 대면하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불안한데 그 불안한 거를 계속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분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잘못을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너의 그 행동이 너무나 잘못된 거야."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순간 내 불안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원래 경계성 성격 장애 그 증상이나 진단 기준을 뭐 나무위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해당되는 저와 겹치는 그런 증상들을 타이핑을 했었는데 앞뒤로 한 장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다 소개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건 진짜 내 얘기다 싶은 것만 적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그 방어 기제가 이건 남자친구가 했던 말인데 남 탓을 제가 진짜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내가 남 탓을 한다고?' 하고 저는 이제 부정을 하지만 남자친구가 사실 이거는 더 잘 아는 거니까 저랑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니까 '내가 남 탓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 경계성 성격장애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남 탓을 많이 한다. 너의 방어 기제는 남 탓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남 탓하기. 그리고 내적인 적대감이 있고 독선적인 경향이 있다. 분노가 종종 밖으로 폭발함. 수동 공격성. 그리고 억압하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억압했다가 이제 빵 터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절하는 것에 분노가 있다. 만성적인 허무감. 타인을 쉽게 믿다가 쉽게 상처받기를 반복함. 타인에 대한 집착과 불안으로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파국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자신의 내적 결핍과 집착에서 온다는 사실을 자기 부정하고 자신이 멋지지 못해서, 그러니까 외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며 겉모습과 형태에 집착함.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음. 타인을 보호자인 동시에 적으로 인식. 이게 진짜 완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남자친구를 보호자라고 여기고 의존하는 동시에 이 사람이 언제든 나를 버릴 수 있다. 혹은 자기가 화가 나면 나를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신뢰가 쌓이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믿음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행동, 나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극단적으로 감정을 쏟아부음. 자기가 타인을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제가 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내가 상대를 좋아하면 상대도 그만큼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문장을 읽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내 얘기인가 싶어서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만큼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그 고통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들거든요.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런 거는 다른 사람도 좀 힘들고 속상하고 할 수 있죠.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100%라고 치면 50%만큼 사랑한다고 하면 속상하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극단적인 확대 해석. 이 극단적인 확대 해석이 뭐냐면 약간 의심병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들이 있는 술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첫 화 때 말했던 것처럼 11시에 들어오기로 했어. 근데 놀다 보니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면 뭐 얘기하다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 자리가 너무 즐거운가 보다. 헤어지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놀다 왔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도 그냥 제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맞다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상대에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매우 낮으며 타인을 믿는 것이나 의지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한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내가 상대를 믿음에도 상대는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에게 100%내 마음을 주고 의지하는 것을 경계를 하는 거죠. 의심을 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믿는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경계하며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이 믿는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했다는 사실에 자신을 자책하고 이에 따라 애정과 관심을 그 사람에게서 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는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데 나는 그 사람을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잖아요. 그것에 이제 자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나한테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는 것에서 죄책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에게 애정을 이제 갈구를 하는 거죠. 나의 이런 불안함과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너가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줘." 하는 식으로 "내가 너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애정 표현을 해 줘." 이런 식으로 애정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요구 사항을 계속하게 되면 상대가 질려서 떠나간다는 걸 저도 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양가 감정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애정 표현을 받아야지만 이런 마음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이 질려서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또 동시에 드니까 그래서 이제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헤어지겠다. 나는 이런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는 상대에게 애정을 요구를 할 때 "애정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동 공격적인 표현으로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 그 욕구가 계속해서 억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 욕구는 있는데 이 욕구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지 못하고 계속 돌려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욕구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괴로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10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혼자 망상하고 방어하며 과민적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100번 잘못해도 한 번 실수를 하면 그거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끼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남자친구가 뭐 다른 상대랑 뭐 여자랑 차를 마셨다거나 밥을 먹었다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뭐 카톡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화가 나면은 이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핸드폰을 던지고 그 사람을 막 때리고 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런 내 모습까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진짜 이기적인 마음이죠. 제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 행동이 눈에 보이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시간을 보내서 나를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제 딴에는. 그래서 나는 나의 이런 사고가 정상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가 이렇게 텍스트로 딱 얘기를 해 줘야지만 저의 잘못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 가기 전에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고 남자친구가 너무 이해가 안 됐고 우리 둘이 싸우는 게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순간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정말 별로인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진짜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내 자신이 싫고 막 그렇거든요.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근데 이거를 글로 보지 않고 제가 생활에서 그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걸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했고 상대에게 이런 상처를 줬고 이건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행동이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하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거를 자각을 못했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늘상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활을 했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저한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생활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내가 자각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시 또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난 정말 너무 고치고 싶고 이런 내가 너무 싫고 난 너무 해결하고 싶어. 나 정상인 되고 싶어. 나 평범한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리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두 발로 걷는 사람이 갑자기 물구나무를 서서 걷는 게 정상이라고 하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젓가락질을 난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리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대. 근데 나는 평생을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를 고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적어도 뭐 물구나무를 서서 걷는다거나 젓가락질을 한다거나 하는 건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사고회로는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건 약간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무의식을 내가 의식적으로 고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바꾸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어떤 성취를 아예, 그러니까 성취했던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성취들은 되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그래서 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이 정도의 능력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건데, 이건 어떻게 수치화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느끼고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더 좋아지고 더 나빠지고 이런 것을 딱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심리학 진짜 너무 어려워. 내가 간호사라서. 근데 간호사도 정신간호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간호학을 다른 것보다 못했나? 왜냐하면 다른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이런 것들은 그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어떤 간호 진단 그리고 내가 이런 처치를 해서 어, 이 사람의 그 바이탈 사인이 됐든 어떤 증상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수치로. 그래서 어려울 게 없었는데 이게 수치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아직 이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건지 어렵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한 증상들을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증상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도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나다 싶은 것만 뽑아온 거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위키 한번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 말고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다. 물론 그 진단을 받았다는 그 기사는 없거든요. 근데 왠지 경계성 성격장애 혹은 그 경계인이었을 것 같은 성향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성향이 있었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감정으로 인해 일어났던 건지. 그래서 어떤 스캔들이죠? 스캔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그런 것만 스캔들이 아니라 어떤 좀 특이한 행동을 한 것도 스캔들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들을 스캔들 터졌다. 근데 그 스캔들이 되게 이슈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고 되게 괴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어, 평범하지 않다.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기사도 그렇고 막 방송에서도 굉장히 막 떠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 행동이 100%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을 때는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그 진단 기준을 생각도 안 할 때였거든요. 그냥 좀 사회 초년생?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그때여가지고 내가 많이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라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내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네? 왜냐면은 그때 그 사람이 저 나이하고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대는 다 저렇게 방황을 하는 건가 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 사람이 약간 나의 소울메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그 사람이 저는 100% 이해가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아직도 가을만 되면 그 사람의 노래를 듣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시인 거죠. 경계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 행동은 무엇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촉발된 것인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조금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한 1시간 가까이를 떠들어 버렸네요. 근데 오늘은 조금 길긴 했어요. 왜냐면 내용이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한 그런 진단 기준이나 증상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겪었던 경험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렇게 긴 이야기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